포스트 모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당신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행이 그 자체가 되고, 따라서 당신의 성적 정체성, 즉 그들이 말하는 성적 지향이 당신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신격화되다시피 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세계에서 신이 되어버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감정적이고 가장 강렬하며 가장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점은 뉴질랜드의 거리에서 프라이드에서 그리고 뉴욕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이들이 결국은 의미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철학 안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역대 최고의 쿼터백 신명입니다. 이것이 역대 최고의 럭비 스크럼 하프 신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대 최고의 영화 시편입니다. 우리는 대중사회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사회에서 감정적으로 실제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인 목록을 만들어 그 목록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전체적인 이 무의미함의 계층 구조에서 어디쯤에 위치할까? 그래서 우리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며 아무것도 목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곧 나도 중요하지 않고 당신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일어난 일은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즉 부르주아지 공장주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사이의 경제적 계급투쟁이었습니다. 그것은 억압자와 피역갑자 사이의 투쟁으로 재해석되었고, 억압자와 피역갑자는 여러 차원에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탈식민주의 연구에서는 식민 지배자와 피식민자가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작동합니다. 그것을 여성 혐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LGBTQ 연구에서는 이성애자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성애혐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백인과 비백인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을 인종차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판 이론은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적용하며 결국 억압의 위계질서라고 부르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억압의 위계질서입니다. 맨 위에는 백인 시스젠더 이성의 남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 억압해 사회 가장 사악한 이로 여겨집니다. 그들 아래에는 백인 시스젠더 이성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맨 위 남성들로부터 여성 혐오를 경험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그들보다 아랫사람을 억압합니다. 그 아래에는 백인 시스젠더 동성애자, 양성애자 남성이 있습니다. 맨 위 남성들에게서 동성애 혐오를 겪고 그 아래에는 백인 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애자 여성이, 그리고 이렇게 목록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억압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해자이지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 위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어린 소녀, 즉 백인 이성애자 소녀라면 당신은 역사상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집단에 대한 억압에 대해 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어린 소녀들에게 씌우는 끔찍한 실존적 죄책감의 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들은 남자가 될 수도 없고 백인이라면 흑인이나 브라운이 될 수도 없으니 여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가 되는데,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모든 집단을 억압했다는 이념적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 소녀들이 트랜스젠더로 전향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 이론, 크리티컬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비판 이론의 요점은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판 이론의 목적은 서구의 모든 것을 비판하고 모든 것을 문제 삼으며 모든 것을 인종차별적이거나 동성애 혐오적이거나 트랜스젠더 혐오적 등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내부에서 자신의 사회를 방어할 의지를 잃게 만들고 결국 사회가 해체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내 깃발이 인종차별적인가? 인종차별적이면 더 이상 집 밖에 깃발을 걸지 않을 거야. 내 나라가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적인가? 내가 왜 그것을 지켜야 하지? 한 나라가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적이라면 아무도 군대나 경찰에 복무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유대기독교 사회에 이런 비난을 가함으로써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 방어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사회는 서서히 붕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의 목적은 우리가 다시 등장해서 마르크스주의 초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비판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적이고 해체주의적인 철학적 틀로 모든 인간관계를 권력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그 결과 세상을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로 나눕니다. 그들이 입장 인식론, 스탠포인트 에피스테몰로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는 억압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생각입니다. 여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 있는 이 남성들은 오직 자기들 시각에서만 세상을 보지만 여기 있는 여성들은 자기들 시각뿐만 아니라 이 남성들의 시각에서도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중적인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예를 들어 흑인과 브라운 트랜스젠더 남성들은
모든 사람의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으므로 가장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들이 의사결정 역할로 격상되는 이유가 그들이 가장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우리가 실제로 목격한 현상입니다. 여기 뉴질랜드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 1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해서 그냥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서구 사회에서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 이론은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판 이론은 서구 사회의 모든 것을 문제 삼아서 서구가 붕괴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제거돼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비판 이론들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탈식민주의, 비판적 인종이론, 장애학, 비만 연구 등이 있습니다. 비만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받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LGBTQ 연구, 퀴어 이론, 비판적 젠더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일부 재림교 학교에서도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에 가면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 대학의 일반 교양 수업에서 페미니스트 현대 젠더 이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에 보내는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교수들과 대화해보며 직접 방문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 그들이 어떤 입장인지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급진적으로 변하고 세뇌되어 심지어 여러분을 억압자로 여기며 미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디에 보낼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심지어 재림교 대학들에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 이브람 엑스 캔디, 사실 그게 그의 본명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평범한 이름이었는데 아무도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아서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이브람 엑스 캔디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는 2020년쯤에 How to be an Anti-Racist, 어떻게 반인종주의자가 될 것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에게 반인종주의란 모든 민족 집단 간의 결과에서 인종격차를 평등하게 만드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면 인종차별주의란 인종적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든 정책이나 생각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이거나 반인종주의자 중 하나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저서들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데, 만약 동성애 혐오자라면, 즉 LGBTQ 문화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의상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만약 트랜스젠더 혐오자라면, 즉 어떤 방식으로든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부정한다면 여전히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캔드리에게 있어 자본주의와 사적 자본을 지지하거나 믿는 것은 곧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인용합니다. 인종차별주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인용 끝. 그리고 2020년 미국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시위 당시 앤드루스 대학교는 공식적으로 자신들을 반반 인종차별 기관임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자신들에게 무엇을 선언하라고 요청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반인종차별 기관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섰고 그들은 이런 이데올로기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 공식 성명을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심지어 재림교회 기관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프랑스 초현실주의자들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한 결정적인 전투는 오직 성혁명의 차원에서만 싸울 수 있습니다. 성혁명은 경제나 정치의 문제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의미, 즉 우리의 정체성 그 자체의 핵심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노동자들에게 부르주아의 억압에 맞서 싸우라고 촉구했던 것처럼 이제 문화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성혁명은 우리에게 억압자들이 가하는 모든 성적 억압에 반항하고 거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억압자는 성경적 도덕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혁명은 성적 표현에 대한 어떤 억제도 본질적으로 억압적이고 심리적으로 해롭다고 주장하며 모든 도덕적 절제는 거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유치원이나 1, 2, 3, 4학년에 보내면 영국에서는 바로 이런 내용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일에 맞서 일어서는 집단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무슬림들입니다. 우리는 영국에서 2, 3년 전 정부가 유치원과 1, 2, 3, 4학년을 위한 새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무슬림들은 버밍엄시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그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더 많은 협의를 위해 그 교육과정을 일시적으로 철회했는데 이는 정중하게 표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무슬림들이 성혁명가들과 정면으로 맞서면 무슬림들이 이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행진하지도 시위하지도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경적 도덕이라고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무슬림들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일어설 도덕적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무슬림들이 교실에서 성혁명을 막아내고 있고 그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아닌 무슬림들이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궁극적인 반역입니다. 비판 이론에서 가장 억압받는 집단이 바로 이들입니다. 현재 트랜스젠더가 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백인 중산층 10대 소녀들인데 그 이유는 4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 10대 소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에어브러시된 여성 신체 이미지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경쟁할 수 없습니다. 남자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채취가 나고 머리가 길거나 기름질 수 있으며 옷차림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남자 아이들이니까요. 하지만 여자라면 코스모폴리탄 잡지와 경쟁해야 하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되는 게 더 쉬운 거죠. 그러면 아무도 당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자 아이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두 번째 요인은 남자 아이들과 그들의 몸에는 이런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남자 아이들의 몸을 10점 만점에 1점이라고 평가하지 않지만 10대 소녀들은 항상 평가받고 그걸 싫어합니다. 그들은 우리 서구 사회에서 대상화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되는 것은 소녀가 모든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소셜미디어는 이런 행동을 하는 소녀들에게 사회적 가속제를 제공합니다. 집에 어린 소녀가 있다면 그들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보는지 매우 신중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소녀들에게 이 여정을 권장하는 트랜스 인플루언서가 거의 수천 명에 달하며 그들 자신도 여러 단계를 거쳐와 대형 상점의 주류 매장에서는 소녀들이 이 길을 가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의류 스타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녀들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지 않고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트랜스젠더로 정체성을 밝힘으로써 백인 중산층 소녀들은 피해자 계급 피라미드에서 이성애자나 LGB, 흑인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인종차별주의자로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념적인 동기가 존재하고 이와 관련해 정말 좋은 책이 아마존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압력 끝에 그 책은 내려졌습니다. 지금 다시 아마존에 올라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책의 제목은 에비게일 슈라이어의 되돌릴 수 없는 피해, Irreversible Damage 이고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저에게 흥미로운 점은 이 창조 질서의 파괴에 대해 항의하는 기독교인의 목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맞서고 있는 것은 세속적인 작가들과 무슬림들이지 개신교 기독교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념을 위해 나설 자신감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딸들과 손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손녀들 말이죠. 남자아이들은 이런 것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소녀가 콧구멍에 피어싱을 하고 머리를 파랗게 염색하고 온몸에 문신을 하고 말을 할 때마다 증오를 내뱉는다면 그 아이가 이 길로 들어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봤던 멘붕 모습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도 이데올로기가 머릿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사탄은 항상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해왔습니다. 모든 세대에는 항상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었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공개적으로 전하거나 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경우 우리가 취소당하거나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말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등불을 말 아래에 숨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멀리 이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동기는 두려움이며 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등불을 말 아래에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반응이긴 하지만 반드시 최선의 반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능한 반응은 싸우는 것입니다. 저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공격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항이란 권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저항을 할 때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파괴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적으로 볼 때 목표는 적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990년대, 80년대와 90년대 미얀마와 태국 국경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카렌족, 몽족 등 여러 부족 집단이 있었고 그중 가장 유명한 장군 중 한 명이 제7이란 시키리의 수제 림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병대와 함께 수년간 미얀마 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했으며 그들은 제7이란 시 길의 수재림 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안식일 교회 역사에 숨겨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일종의 실질적인 딜레마를 제기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싸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적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가능한 반응은 타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전역에서 안식일 교회와 일반 개신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귀신을 벨제불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열된 나라는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열된 도성이나 집은 설 수 없다. 우리 주변에는 타협하고 양보하며 성경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 도덕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대변하는지 정의하도록 허용하려는 유혹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펴고 동성애,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퀴어 이데올로기, 술, 그리고 진화가 지난 이 0년 동안 사실은 눈에 띄게 숨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진짜 가르침이라고 발견하고 있습니다. 타협은 교회의 증언을 약화시키고 복음을 오늘날의 타락한 이데올로기에 종속시킴으로써 교회를 파괴합니다. 긍정적인 대응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손해를 감수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증언에 신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위해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보다 은행 계좌, 경력, 전문 자격증,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대체로 기독교가 서구를 휩쓸고 있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에 타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신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정부에 반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박해 속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를 사랑하려는 그 의지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E.A. 폴리는 2017년에 순교자의 소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북한에서 순교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폴리가 쓴 순교자의 소리 관련 박해에 관한 훌륭한 책들이 아마존에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교회가 보복하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할 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진시키는 것이다.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며 타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원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팔려버린 것이며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이념에 쉽게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 시대에 신실한 선지자들이 동굴에 숨어 지냈던 것처럼 사도 시대에 사도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녔던 것처럼 마오의 공산 중국에서 용감한 복음 전도자들이 공산당 비밀 경찰을 피해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 다녔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서구의 모든 대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와 같은 이념 아래에서 많은 고난을 견뎌낸 신실한 러시아 재림교인들처럼 우리도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리고 지역교회로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념적 장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서구에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구의 모든 대학 캠퍼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디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만 지나도 여러분은 이 이념의 어떤 측면이든 접하게 됩니다. 이 이념은 우리 서구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애셈블리 재림교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 구조가 진정으로 정말로 실제로 전 세계로 자금을 송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서든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은퇴기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저축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의 금융 시스템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세계 금융 시스템에 속해 있지 않다면 전 세계 재림교회 구조 전체는 30일 이내에 멈춰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달 그 송금에 의존해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과 기관들이 세상과 타협하여 내부에서 치명적으로 훼손되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 우리가 그 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게 되든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지역 교회에서 지역 합회의 교인으로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일합니다. 우리는 함께 증언합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가시적 교단으로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살아낼 자유가 있는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뉴질랜드에도 복음을 전하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합법적인 환경에서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지하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신실하고 온전히 가르치고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협이나 법적 제약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신실하고 온전히 가르칠 수 없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지하교회의 필요성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완전히 이르지는 않았지만 세계의 일부 지역, 예를 들어 제가 전에 언급했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설교자들이 증오 발언 범죄나 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우려해 LGBTQ 이슈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는 지하로 들어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가 교회이고 사탄이 이곳을 공격하고 있다면 설교자들에게 저쪽에서 설교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이곳을 공격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성벽 위에 파수꾼이 설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설교자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 설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발생하면 우리가 가진 법적 기반과 자산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수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치명적인 수용이며 우리가 치르게 될 대가는 옳고 그름의 차이를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최신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다음 세대를 잃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집이나 가족, 교회 또는 여러분이 속한 모임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자유가 있을 때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성경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다음에 훔쳐갈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딸이나 손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즐거움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에게 무엇이 도덕적이고 무엇이 비도덕적인지 의도적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자녀들을 다시 말해 사탄주의에서 비롯된 이 바이러스, 즉 서구의 한 세대를 앗아가고 있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예방하거나 면역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딸들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단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훼손되거나 망가진 몸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우리처럼 구원의 약속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이런 이데올로기들을 이해하십시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해하십시오. 젊은이들과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길이 이 세상의 망가진 길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 충실하십시오.
그분의 가르침과 계명에 충실하고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하늘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날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설교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젊은이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런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에 갔다가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오고 이제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손주나 내 아들이 대학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거기서 뭘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 없는 이데올로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 뒤와 주변의 마르크스주의를 살펴보고 몇 가지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뒤에 있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대학과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젊은이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의 정치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10일 전에 미국에서 진자추가 움직였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서구 세계의 다른 지역들은 아직 그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특정 이데올로기로 세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기초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 텐데 바로 칼 마르크스라는 한 신사의 삶입니다. 그는 1818년에 독일의 트리오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도시는 당시 독일에서 가장 가톨릭적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여러 명의 랍비가 있는 대가족의 독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칼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1820년경 루터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는 가톨릭 성직자들에게 배운 전통보다는 루터교의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개념을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칼 마르크스 자신도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루터교 신앙을 따랐지만 대학에 들어가면서 확고한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37년부터 1841년까지 여기 있는 이 신사 칼 마르크스는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는 마르크스로 거듭났고 결국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출간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헤겔의 변증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즉 정부가 권력의 중앙 집중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테러 위협이라는 논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반대 논제로는 테러를 진압하기 위한 억압적인 경찰 국가가 등장하며 결국 이 둘의 종합, 즉 합음은 자유의 박탈과 권력이 다수로부터 소수, 즉 중앙 집권적인 정부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1844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화면에 인용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공산주의는 역사의 수수께끼가 풀린 것이며 그것이 스스로 해답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했던 일, 또 아돌프 히틀러와 역사 속 다른 이데올로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역사의 모든 것을 재해석해 역사가 결국 현대의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칼 마르크스, 요제프 스탈린, 아돌프 히틀러 모두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사상이 역사를 관통해 흐르면서 그들은 현재의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작용해온 이 법칙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현재의 국민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특히 그들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사상의 결국에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그는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제 아내는 소련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는 디메트라고 불리는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증법적 유물론이고 줄여서 DMAT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소련 학교에서 쓰이던 소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은 사회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로 진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우리는 무엇을 향해 진보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진보주의자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라고 불리는 일당 국가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보 정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가 1818년에 쓴 선언문은 10개 항목의 계획이었고 다음이 그 10가지 항목입니다. 그는 우선 토지와 재산의 폐지, 그리고 사적 지주로부터의 임대료를 공공의 목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즉 정부가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누진적 소득세의 도입이었습니다. 즉 더 많이 벌수록 한계 세율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와 70년대 영국에서는 이 제도의 극단적인 버전이 있었는데 연간 약 100만 파운드 이상을 벌면 한계 세율이 100%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무도 소득을 늘릴 유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날수록 국가가 그만큼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열심히 일할수록 한계 수익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일정 수준을 넘어서 일하는 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공산당 선언의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모든 상속권의 폐지였습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모든 재산이 국가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가 이미 완전히 통제하지 않은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공산당 선언의 네 번째 포인트는 이민자와 반역자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자란 공산주의 국가를 떠나 해외에서 자유를 찾으려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반역자란 공산당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재산 역시 몰수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은행을 통해 모든 신용을 국가에 집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정부가 누가 신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암묵적으로 누가 신용을 받지 못하는지를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팝카를 가지고 있다면 팝카는 러시아어로 KGB에 보관된 당신의 개인 파일을 의미합니다. 팝카는 갈색 폴더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의 팝카에 특정 표시가 있다면 국가 주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도 받을 수 없으며 자녀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낙인 찍힌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KGB가 보관하던 그 파일, 즉 팝카에 어떤 표시가 남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 해 전 소련 공화국 중 한 곳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KGB 장군에게 저에 대해 비방하는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이 남자는 자기 마을이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해서 저에게 화가 나 있었고 그래서 저를 비난하는 익명의 고발 편지, 즉 비방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편지들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냈고 그래서 어느 날 운전사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에 서명을 한 농부를 들판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이 편지 썼나요? 하니? 아니요. 서명은 했나요?에 니. 그래서 저와 그는 어디로 갑니까? 물었습니다. 저는 가보면 압니다. 했습니다. 그를 차 뒷좌석에 태워서도 KGB 장군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는 들어가서 당신이 거짓말했다고 말할 겁니다. 하자 그는 아니요 KGB 사무실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들은 저를 처형하거나 감옥에 보낼 수. 그래서 저는 그를 꽤 강하게 이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KGB 장군을 만나겠다고 요청했고 KGB 장군 앞에 앉았습니다. 이 불쌍한 남자는 정말 공포에 질려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고 저는 장군에게 이 사람이 저에 대해 중상모략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KGB 장군이 그렇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미국 정부가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맞은편에 있던 남자는 완전히 주저앉았고 KGB 장군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독이 든 편지가 저에게 오지 않았지만 그 남자는 그날 경찰에게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할 때 그 남자는 자신의 가족이 그의 파프카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리고 앞으로 가족이 사회주택이나 의료, 교육에서 제외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지만 그 남자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여섯 번째는 모든 통신과 교통의 중앙 집중화입니다.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됩니다. 여기 뉴질랜드에서는 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 여행을 위한 것입니다.
소련에서는 여권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 여행용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여행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제 여행용 여권을 받지 못했는데 해외에 나가면 돌아오지 않을까 신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여권이 있었고 이는 웰링턴에서 오클랜드로 가고 싶을 때 경찰의 허가와 여권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라이온 레이온이라는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고 나라는 라이온으로 나뉩니다. 라이온은 군과 비슷합니다. 각 라이온 안에는 미크로라이온이 있는데 소도시와 같습니다. 한 미크로라이온에서 다른 미크로라이온으로 이동하려면 경찰의 승인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통제가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통신과 교통을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영공장의 확대, 즉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의 평등한 의무, 즉 모두가 능력과 상관없이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구호 중 하나였습니다. 아홉 번째는 농촌과 그리고 소련인들은 기본적으로 도시거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농촌 사람들을 불신했는데 농촌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식량 배급표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닭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농촌 공동체가 가진 그 독립성을 두려워했습니다. 1920년대에 그는 붉은 군대를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곡창지대였고 그는 식량을 빼앗고 농업 기반 시설을 파괴했으며 그 결과 약 500만 명이 인위적 기근으로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홀로도모르로 알려져 있으며 조셉 스탈린이 만든 인위적인 기근입니다. 그래서 조셉 스탈린은 우리가 이 캠프에서 이야기하는 시골 생활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생활은 현존하는 권력으로부터의 영적, 정치적, 경제적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었고 여기서 그가 말한 무상교육은 공립학교에서의 세뇌를 의미했습니다. 소련에서는 부모가 사실상 번식 단위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당신의 자녀를 소유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으러 갈 때 정부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결정하고 교육을 정하며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군대에 복무할지, 그리고 어디에 살 수 있을지까지 모두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서 기본적으로 번식 단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자녀를 위한 부모가 될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의 이 프로그램은 10계명을 침해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소유의 권리는 6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될 예정이었을까요? 이것은 인위적인 기근, 대량 학살, 민족 청소, 그리고 인구 강제 이주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1849년에 칼 마르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동정심이 없으며 당신에게서도 동정심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의 차례가 오면 우리는 공포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새로운 공산주의 이념을 강요하기 위해 국가적 테러를 명백히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 대해 썼습니다. 1849년에 죽음의 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춤은 오늘날 지구상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강제 수용소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련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경계의 지도가 있고 그리고 저기 흑해가 있습니다. 저기는 카스피해이고 저기가 바쿠입니다. 러시아어로 바쿠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는 러시아어로 로스토프나도누가 있고 이쪽에서 저기 마가단까지 그리고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집니다. 이것들이 소련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용소들이고 이 부분이 시베리아입니다. 여기는 일부 무단 결석한 자유재림교인들이 보내졌던 곳으로 그들은 소련 시절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해 도랑을 파고 참호를 파고 운하를 팠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제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폴포트와 함께한 캄보디아의 학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루마니아의 피테슈티 감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고문이 너무나도 잔혹해서 결국 공산당이 자신들의 고문자들까지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문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변했는지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중심 붉은 광장 바로 옆에는 루비안카가 있습니다. 그곳은 NKVD의 본부였고 이후 KGB, 즉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인들이 KGB라고 부르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델과 체게바라가 사용했던 아바나이라 카바냐 처형장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22호 수용소가 있는데 이는 북한 북부에 위치한 강제 수용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중국 공산당은 양심수, 기독교인, 위구르족 및 기타 소수민족들을 대규모로 계속해서 투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도 있습니다.
이때 마오쩌둥은 모든 낡은 사고방식과 습관, 가치관을 없애고 모두가 마오의 붉은 책이라고 불리는 작은 빨간 책에 담긴 사상과 이념, 원칙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모두가 마오의 붉은 책을 한 권씩 들고 다녔는데 마치 작은 신약 성경 같았고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저작과 핵심 사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사고방식과 잘못된 생각, wrong think 이라는 표현을 만든 것도 바로 마오쩌둥이었습니다. 이 두 용어 모두 마오쩌둥 본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올바른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1969년부터 1979년까지 약 10년간 진행된 중국 공산당의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거의 6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1999년에 출간된 공산주의의 작은 검은 책기를 읽어보면 1917년부터 1991년까지 칼을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약 1억에서 1억 6천만 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강제로 쫓겨나고 가족을 잃고 고문당하고 굶주리고 추방, 강제 이주, 유배, 더 심한 고통을 겪은 이들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난 120년간 정말로 가장 파괴적인 이데올로기일 것입니다. 여기 볼셰비키 혁명의 모습이 있고 여기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데모크라티체스카야 레스푸블리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것은 러시아어입니다. 그들은 차르 체제의 군주제에 반대하여 민주공화국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얻게 된 것은 레닌, 그리고 이후 스탈린에 의해 이루어진 대중의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였습니다. 레닌 자신은 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권력을 잡았을 때 차르에 의해 시베리아에 감금되어 있던 모든 사제들을 레닌은 모두 석방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차르의 희생자였으니 이제는 공산주의에서 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감사해야 하며 공산당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제들은 그들 중 일부는 진보적인 사제들이었는데 모두를 위한 평등과 자유, 해방이라는 구호 오늘날 대학 캠퍼스에서도 여전히 들을 수 있는 구호들과 듣기 좋은 구호라고 생각했고 처음에는 레닌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이들이 레닌이 하는 일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단순히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마르크스의 헌신적인 제자로서 소련 전역에 강경한 반신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종교는 단지 공적 영역에서 금지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뿌리 뽑혀야 했습니다. 레닌에 따르면 신을 숭배하는 것은 일종의 사체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1920년 제3차 전러시아 청년 공산주의자 연맹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을 초월하거나 계급을 초월한 개념에 기반한 도덕을 거부한다. 그래서 이 체제는 공격적으로 무신론적이었고 신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32년 전투적 무신론자 연맹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전투적 무신론자 연맹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1932년에 5개년 무신론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스탈린이 한 말인데요. 그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련 영토 내에 단 한 곳의 기도처도 남지 않게 하고 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소련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신은 중세의 잔재이자 노동대중을 억압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인용 끝. 그래서 레닌에 이어 스탈린 치하에서도 소련 전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근절하려는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을 믿을 권리 등에 대해 전혀 관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를 마르크스 자신도 무슬림 아랍인들이 기독교인에 대해 품은 증오를 칭찬했고 그가 전투적 이슬람을 사랑한 점은 오늘날 이슬람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 사회정의 전사들 사이에 편의적 동맹의 철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된 증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급진 좌파와 급진 이슬람 사이에 편의적 동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르크스는 특히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을까요? 마르크스 자신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결코 덕망의 모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입을 위해 일하기를 거부했고 늘어나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대신 나이 많고 부유한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돈을 구걸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는 거의 씻지 않았고 악취가 날 때만 씻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계속 생겼고 술도 심하게 마셨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의 하녀를 사실상 노예처럼 임금도 주지 않고 일하게 하며 강제로 임신시켜 아들을 낳게 했고 가족 생활을 경멸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날 대학생들이 영웅으로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의 개인 서신에는 반유대주의와 노골적인 인종차별이 가득합니다.
그는 유대인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인용하자면 유대인의 해방은 궁극적으로 인류가 유대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훗날 아돌프 히틀러가 주장한 바와 같습니다. 쿠바 출신의 사위가 있었는데 그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그를 폄하하며 그의 핏줄에 흑인 피가 흐른다고 했고 가족의 고릴라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다른 글들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을 언급할 때 인종 비하적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적 무신론을 넘어서 신에 대한 그의 극심한 증오는 동시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칼 마르크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악마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그의 아들은 그를 나의 사랑하는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동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이자 혁명가였던 엥겔스는 1850년대 초에 칼 마르크스를 만마리의 악마를 지닌 괴물이라고 불렀고 그의 아내는 그를 단순히 사악한 악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삶 전반에 대해 특히 신에 대해 광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를 들여다보면 폭력에 대한 집착과 사탄에 대한 매혹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살 서약과 사탄과의 계약 그리고 신에 대한 증오가 나타납니다. 그는 연주자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자기 파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서 그는 자신을 바이올린을 격렬하게 연주하여 어둠의 힘을 불러내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미쳐버리고 내 심장이 완전히 변할 때까지 저 검을 봐라. 어둠의 왕자가 내게 그것을 팔았다. 그는 박자를 맞추고 신호를 준다. 나는 점점 더 대담하게 죽음의 춤을 연주한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음악가가 사탄을 불러내고 연인은 사랑하는 이에게 독을 건네며 둘 다 이 세상을 사탄적으로 거부하며 죽음으로 달려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의 주인공인 마크는 사탄처럼 신과 천국에 맞서는 궁극적인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울리넴이 있습니다. 울리넴은 임마누엘 또는 임마누엘의 에너그램, 즉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의 에너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완전히 뒤섞음으로써 그는 이 특정 시의 제목 자체에서 신의 파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을 의미하는 에너그램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르크스는 플레이어에서의 자기 파괴에서 인류의 파괴로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는 차가운 신에게 버림받았고 이 시에서 진정한 영웅은 관능적으로 따뜻한 독사입니다. 창백한 소녀에서 마르크스는 자전적으로 글을 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을 잃었네. 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네. 한때 신께 충실했던 내 영혼은 이제 지옥을 위해 선택되었네. 다른 곳에서 그는 나는 위에서 지배하는 자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칼 마르크스의 시를 보면 그가 신이나 천사,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탄에 대한 강렬한 매혹을 가지고 있었고 신에 대한 극심한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감정을 자신의 시에서 아주 분명하게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사탄주의자였고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 대한 극심한 증오를 품고 있었습니다. 솔제니츠는 칼 마르크스의 본질을 이렇게 포착했습니다. 그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철학 체계 안에서 신에 대한 증오가 원동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차우셰스쿠의 루마니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 고문자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고문했지만 만약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히 더 악랄한 고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증오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Voice of the Martyrs를 설립한 리처드 원브란트는 공산주의 루마니아에서 수년간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그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빚도 다른 사람의 동행도 없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오직 지하 감옥만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같은 시기에 다른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녀는 같은 고문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마르크스와 사탄, 마르크스 앤 세이튼에서 마르크스가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사탄주의의 심연에 빠졌으며 마르크스는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루시퍼에게 충실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를 마르크스였습니다. 그는 철학적인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사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오늘날 서구의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주도적인 이념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오늘날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사람의 철학을 흡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상이 서구 전역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마르크스주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포스트모더니즘과 결합되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포스트모던이즘이라고 불렀고, 포스트모던이즘은 근대주의 시대, 즉 인류가 필연적으로 진보한다는 생각, 기술이 항상 진보를 가져온다는 생각, 그리고 지식이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보편적이고 입증 가능하며 증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근대주의 세계의 몇 가지 원칙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철학자들은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민주주의가 아돌프 히틀러를 낳았고 마르크스주의가 요제프 스탈린을 낳았으며 과학이 원자폭탄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과학과 같은 인간 진보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실제로는 엄청난 인간의 고통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 진보에 대한 모든 꿈, 즉 기술이 인간의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는 꿈이 사실은 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더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원자폭탄이든 아니면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 북유럽 전장의 학살터이든 말이죠.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인 지식이나 진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주의를 가르치며 진리의 상대적 개념과 문화 구성주의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분의 진리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이 속한 문화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고, 만약 누군가가 다른 문화에서 왔다면 그들은 진리에 대해 다른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가 권력자들에 의해 정체성 집단으로 조직되며 위계 질서는 오직 엘리트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고 이들이 허용 가능한 지식을 정의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점인데, 즉 정체성 집단의 개념과 사회가 위계 질서로 조직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 위계 질서가 억압의 위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칙들에는 네 가지 논리적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의미 있는 경계가 흐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약 제가 이것이 컵이라고 말하고 여기 있는 이 물건이 컵이 되고 싶어 한다면 이 컵에는 경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정의가 있는 것이죠. 모든 명사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컵을 정의한다면, 즉 그것이 컵이라는 것이라면 이건 컵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이 컵이 되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컵이 사회에서 이 물건보다 더 강력한 존재라면 우리는 컵의 정의를 흐려서 이 모든 것이 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오늘날 서구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아무도 여성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그들이 사는 이 이론적인 세계에서는 말이죠. 왜냐하면 만약 이것이 남성이라고 말하고, 남성은 특정한, 그러니까 염색체적 특징 XX와 XY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의상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아닌 것은 모두 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분이 생기면 그 구분 안에서 사회적 억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모든 구분을 흐려야만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 내 억압이 이론적으로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어, 즉 억압자의 도구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보통 사회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의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에서 지위가 낮을수록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의한 언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언어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죠? 언어는 계속해서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원래 아프리카 출신인 사람을 예전에는 니그로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는 컬러드, 그리고 나중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불렀죠. 이제는 바이퍽, 즉 흑인 및 원주민 유색 긴종이라고 부릅니다. 언어의 변화를 따라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쾌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언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고, 이 이데올로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언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항상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 불안정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문화가 평등하다는 생각은 개인보다 집단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피부색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틴 루터킹 데이를 기념하면서 그가 나는 언젠가 사람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꿈꾼다고 말했지만,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당신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색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 어떤 민족 집단은 무고하고 또 어떤 민족 집단은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속한 민족 집단에 따라 자동적으로 억압자가 되거나 자동적으로 억압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틴 루터 킹이 말했던 것을 서구 사회의 비판적 마르크스주의 문화이론, 즉 비판 이론과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뒤집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보면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성혁명과 현대 세속적 무신론의 절망의 요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부부 관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자녀의 출산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으로 가족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